도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와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습니다.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화를 낼지 모르는 국가가 어떻게 그게 그럼 뭐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호구요. 예, 그렇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지 이게 어떻게 전부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는 없다. 그리고 미국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왔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이중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강제합니까? 아이고, 이준아 끊읍시다. 아,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끊습니다. 아니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계시. 끊으셨어요 지금? 오늘 주제는 총선 1년이었거든요. 한동훈 네.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그렇죠. 지게작전이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그 공천권을 수십명을 부탁을 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그때에 4.15 총선할 때에 자 보십시오.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황교안 대표한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뭘 요구를 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손을 그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미국은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민주당, 공화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단임 목사.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자기가 하는 말도 몰라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월요일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월요일 제일 좋아하는 네, 날이잖아요. 네, 그래요. 자,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잖아요. 네. 지금 파장이 상당히 큰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도 도청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정치권 논란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의 줄사퇴도 도청과 관련이 있느냐면서 정부가 도청 정황을 보도 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등 해당 상임위 개최와 함께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를 요구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측도 진상조사가 안 되는 상태라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일단 사실규명이 먼저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자, 야권은 결국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문제였다. 결국은 우려했던 참사다. 이쪽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에 대비하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에서 관련된 논란을 다뤄보던 걸로 하고요.
경찰이 조만간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역술인 천공을 소환 조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공은 변호인을 통해서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만큼 직접 소환 조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또 천공이 국방부를 방문한 걸로 거론된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의 CCTV 영상 중에 천공과 관련된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날짜의 특정 시간대에는 CCTV 영상이 없었고 화질이 매우 흐릿하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영상도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정확하게 1년 앞으로 네. 다가왔잖아요.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치러지는데 오늘 국민의힘 그 최고위 회의에서 전광훈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전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히려 본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네요. 네, 맞습니다. 전광훈 씨는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권 200석을 지원하는 게 한국 교회의 목표라고도 했는데요. 전 씨의 공천 개입을 주장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치매가 온 것 같다고 막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잖아요. 19년 만에 이제 전원위가 열렸는데 오늘 참 뉴스가 많습니다. 속보 잘 챙겨줘요. 네. 네, 갈게요.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꽃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운영진들도 되게 바쁘네요. 역시 이제 뉴스가 많아서 이제 유채꽃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가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빅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양국 간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걸로 보이는 문건이 SNS를 통해 퍼진 거죠. 미국은 해당 문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말을 아끼고 있고 우리 당국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 다시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미국 도청 파문, 마약과의 전쟁, 나흘째 불통, 스쿨존 참변, 100년 만에 귀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로 추정되는 문건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100쪽짜리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 내부 상황 등이 자세히 담겼는데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00쪽 분량의 문건에는 한국이 탄약 확보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제목의 보고서도 포함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실명을 적으며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보내면 결국 우크라이나로 갈 거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은 SI, 즉 특수정보로 분류돼 있습니다. 신호정보 시긴트, 다시 말해 도감청으로 확보한 정보라는 뜻인데요. 내용을 봐도 도청된 정황은 드러납니다. 김성환 전 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의 대화가 상세히 담긴 건데요. 먼저 이 전 비서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 없으니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방침이었기 때문이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김성환 전 실장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 대화가 이뤄진 건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초인데요. 이때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과 발표만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와 살상무기 제공 입장이 바뀐 게 겹치면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데요. 그러자 대안으로 나온 게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판매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실제 여기에 앞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를 찾아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지나가야 할 부분은 미국이 정말 도청을 했는가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구체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일단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유출된 문건 촬영본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정보기관의 비공개 첩보 활동에 대해 공식 확인하거나 인정을 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요. 때문에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역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말을 아낀 채 미국 측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야권에선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죠. 도대체 용산과 워싱턴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달 말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선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통령 심기 경호만 계속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도청 논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근무했던 스노든에 의해서 폭로된 적이 있고요. 훨씬 더 앞서 1976년엔 미국 CIA가 청와대 도청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죠. CIA가 그런 짓 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항상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 감청 문제, 도청 문제는 심각했잖아요. 국제관계 문제는 자기들이 유영무영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한미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쪽에서 뭘 요구할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 있어왔던 일이라고 하기엔 양국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소위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따져야 한다. 이렇게 야권에선 강한 수위의 비판 나오고 있고요. 여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반응들이 한심하고 비굴하게 짝이 없다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도 필요한 대응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 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번 달 말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 회담 결과에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결국 미국 압박에 못 견뎌서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제서야 좀 잦아들고 있는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 파장인데요.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 이 김성환, 이문희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급작스런 교체 이유가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의 불화설 파워게임입니까? 아니면 블랙 핑크 때문입니까? 이도 아니면 이번 보안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외교, 즉 국외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내 문제입니다. 이번 도청 의혹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란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왜 굳이 용산으로 가서 도청을 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옆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는 미국의 그 도청 감청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분석 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게 그 냉전 시대부터 우리가 악명 높은 엡실론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전자 감시 시스템의 그 신경망이 이게 쭉 뻗어 있는데 그 신경망이 직결하는 일종의 어떤 그 정보 저수지 같은 데가 바로 용산 미군 기지고, 따라서 여기에는 한국 국방부와 미군 간에는 지금 비밀 이면 합의도 맺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창문에 도감청 보안 필름 한 장 붙였을 뿐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 역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보안조치공사나 리모델링을 한 업체들이 보안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업체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여기에 3년 연속 후원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히림건축도 들어가 있죠. 결국 민주당 이번 국면에서도 기승전 김건희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난제를 만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율에 맞춘답시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조치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약서만 받는 방식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픽은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정부가 마약 수사에 840명을 투입합니다. 기존 인력에서 10배로 늘렸고요. 아예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공동본부장을 맡는 걸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를 국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대한 테러 수준의 심각한 범죄로 보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금융범죄수사대와 사이버 과학수사팀을 추가 투입하여 관련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2015년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우리나라입니다.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2만 명 가까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이 중 34.2%가 10대와 20대입니다. 요즘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주목받는 10대에서는 481명이 나왔습니다. 마약이 주부, 공무원, 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폭증, 또 아울러 이를 통한 2차 강력범죄 빈발에 이어 최근에는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이 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던 4명, 이 윗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중국 국적의 30대 박모 씨입니다. 특히 이 씨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생들에게 건네줬죠. 이 메가 ADHD 이 라벨이 붙은 빈병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마약 음료를 어떻게 만들라고 길모 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길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길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던지기 수법을 주로 써온 다른 필로폰 판매책과의 연관성도 확인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점점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죠. 경찰은 길 씨 외에도 이 학부모들에게 번호를 숨기고 중국에서 협박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써서 도운 김모 씨도 붙잡았는데요. 현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사 결과는 다정회를 통해 계속 챙겨보시죠.
네, 세 번째 픽은 나흘째 불통입니다. 지난 금요일 다정회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사원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있는 정기통화에 오늘 오전 9시까지 벌써 나흘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는 걸로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일단 북측에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픽 스쿨존 참변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참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9살 초등학생이 이 대낮부터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한 이 60대 남성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 피해 학생의 이름도 공개했는데요. 바로 배승아 양입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한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넜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사고 위험이 있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나. 모든 사람이 승아를 이제 마음속에 두고 새겨두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은 오늘 낮 2시 반부터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심사를 받으러 나서는 길에 유가족들한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100년 만의 귀국입니다.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당시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이렇게 외쳤던 주인공 유진초이, 그의 실제 모델인 황기한 애국지사가 오늘 100년 만에 독립된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럽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23년 세상을 떠났고 이후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었는데요. 이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이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 파장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채코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대단히 파장이 컸잖아요.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자국민뿐 아니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동맹국에 대한 이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정부의 이제 확인이 나오지는 않았죠. 결국 이제 스노든이 망명을 했고 러시아에 정착을 했죠.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때는 이제 NSA 미국 이제 국가안전보좌국 내부 고발자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서가 이제 정확하게 또 여러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논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일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이번 도청의 이유로 드는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와 거리가 먼 게 너무 많다면서 청사 보안 문제는 이전에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야권의 공세가 아주 뜨거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역시 이제 사실관계가 먼저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 네, 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미국의 도감청 논란은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항상 있어 왔다면서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번 일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합참으로 청사를 옮기게 된 국방부 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군 출신의 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당시 신 의원은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사로 들어가면 이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에게 기무사 요원을 붙여 불쾌하지 않게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이 당시 이종섭 후보자한테 당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전해온 이 합참 건물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치권 논란 내일도 좀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 보도록 하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미국 대통령실 도청 파문, 용산 졸속 이전까지 재소환.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건데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의 정치개혁 관련 논의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부산 만찬 후 정치인들이 식당 앞에 도열한 사진을 놓고 정치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2003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가요. 딱 20년 후인 올해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20년 전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는데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전원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 국회의원 이 100명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선거구대로 오늘부터 딱 1년 뒤에 있는 총선이 치러지게 되니까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린 안건 요 3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이 두 번째 있는 소선거구제인데요. 의원 정수 300명을 모두 유지를 하되 선거구를 좀 넓혀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이 중대 선거구제로 갈 것인지 또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대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연동형인지 병립형인지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 혁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의 10% 그러니까 30석을 줄이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자 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여기에 방점을 찍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에 이 중대 선거구제를 공약했던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당론이 없이 각자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서 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걸었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이딴 설화로 인한 수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정의당 역시 이 300석 의원 정수를 줄이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이 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변화를 무력화시켰던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양당이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뻔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위성정당은 양당이 만들지 않겠다 결단할 일이지 선거 제도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 국회 상황실은 이 나흘간의 토론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국회에서 이런 정치 개혁이 논의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난 6일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끝내고 해운대 한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시도 잔체장 그리고 장관들 일부 의원들도 참석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정치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식당 앞에는 검은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윤 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이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술자리 또 골프 치는 사진으로 여론의 반발을 샀던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권력 실세들이 얼굴이 벌게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서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 시민들의 눈에 볼썽 사나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죠. 또 검찰공화국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인데 좀 권위적이잖아요. 이런 분이 도심 한복판에 쭉 나열해서 도열해서 이래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권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어제 이 민생과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환 제주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만찬 자리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포착된 건 대통령실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셋이 같이 묶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못 해놓고 왜 보여지는 것만 보냐. 보여지니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나 어떤 역할론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네, 문제의 횟집은 이 번화가인 해운대에서도 식당가가 쭉 이어져 있는 큰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건 일반 시민들이 이 장면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퍼날랐기 때문이죠. 대통령 경호도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규모 회식이 있으면 보통 대통령은 경호 문제 때문에 참석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저렇게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밖에서 막 사람들 만나도 되나? 지금 대통령실이 저걸 챙기지 못한 건지 경호팀이 챙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참석자 중에서라도 먼저 가시죠.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맞지. 왜냐하면 시국이잖아요. 네, 논란은 횟집 이름으로도 번졌습니다. 이 일광수산 횟집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 일광,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면에서 따온 건데요. 온라인 매체 더 탐사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일광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다. 또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의 내외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진법사의 소속 종단 일광조계종이다. 그리고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라면서 이건 일본 우길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지역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 일광은 선라이즈가 아니라 선라이트고 일광은 조선 인조 6년인 1638년부터 역사에 기록돼 있는 지명이라면서 이 더 탐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역겹습니다. 일광이란 이름이 친일이면
현재 일광읍에 사는 사람들 다 친일파이고 일광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친일이란 이야기입니까? 일광산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명입니다. 네, 대통령실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초당적 범정부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이 본질은 외면하고 식당 이름을 문제 삼아서 반일 선동까지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분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일광 횟집과 친일을 연결짓는 것 가짜 뉴스이자 진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이 부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일광 횟집과 친일 논란, 보수와 진보 논객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회식 안문에 뛰면 그 회식 일식집이 일광이라고 그 친일 분자들만 모이는 회식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지금 아주 저열한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 가지고 시비 건 거는 어떤 인터넷 매체 한 군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좌파 매체직으로.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옳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옳은 정보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거를 무슨 세상이 온통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장면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요. 저는 MZ세대 류민지로서 MZ들이 보기엔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강조하고 있는 이 MZ 관점 모두와는 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두 번째 국회 결정에 대한 거부는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데 대한 부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전 의원의 이 편향성을 문제를 삼으면서요.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할지 여부는 당이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거부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건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고요. 여야가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당연히 여3, 야2로 되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히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방통위원 나눠주는 거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직접 친분을 이렇게 과시한 바가 있었죠. 최민희 의원님 오셨군요. 전 의원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려울 때 지원 사격 많이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누님. 네, 현재 방송통신위 구성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3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추천한 인사가 2명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의원이 임기 만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추천한 김창룡 의원의 경우에는 5일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또 여기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 사장 추천 문제 등도 논란이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서 여야의 줄다리기 계속 이어질 듯한데요.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추천된 인사 임명을 정부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떼쓰는 미운 4살 아이 같습니다.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방송 장악의 헛된 꿈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네,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이렇게 곳곳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는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총선을 딱 1년 앞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합의 이뤄낼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 만찬 사진 권력 노름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친일, 일광은 친일이라는 논란까지. 의원 100명 선거구제 난상 토론 돌입. 네. 민주당 후쿠시마 방문단이 주말에 돌아왔고요. 오늘 당에서 방일 결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방문단은 원전 오염수 관리 문제점을 추가로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 여론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졸속 방류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게 주요 성과라고 했는데요. 양희원영 의원은 이번 방일이 일본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내 포털에 올라온 본인들의 방일 관련 콘텐츠가 300만 건, 이 조회수가 넘었다면서 방일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게 일본 내에서도 크게 보도됐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지 전문가들과 주민들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천하태평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100% 완벽한 안전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 오염수 방출을 자제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바랍니다. 네, 양해 의원 얘기를 듣고 일본 언론 기사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산케이 신문 기사를 봤더니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입장을 되풀이하느라 바쁘고 또 한국 야당 진영은 반일 퍼포먼스로 윤석열 행정부의 대일 외교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방문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중단하라 요구한 내용도 기사에 실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이 지방 의원과 주민, 진료소 원장 한 명씩만 만난 게 전부였다면서 빈손 귀국했다. 괴담과 선동에 기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일 감정에 편승한 공천 노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감성적인 반일 감정에 편승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저는 공천 노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속이 비어있는 강정처럼 국회의원 4분이 가가지고 헛 노름하고 온 거 이런 것들을 같은 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안 된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만찬 사진 친일 논란 선거구제 난상 토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평일에 부족했던 잠, 수면 부채를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면서 해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방법은 수면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월요일에 더 피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 수면 보충은 한두 시간이 적당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CIA, 한국 정부 도청 의혹,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CLOU님, 도둑이 물건을 훔쳐갔는데도 도둑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셨고요. PCOM님, 미국인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들 못할까?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지 않겠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보면요. 먼저 이스터에그님, 통화를 엿듣고 선입견을 갖게 만든다면 그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건가? 우방도 동맹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인원님,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비통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은 엄연한 주권 국가이지 미국의 속국은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주말에 잠을 몰아서 보충하는 사람이 전데 그 백반장이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네, 한두 시간만 좀. 한두 시간만. 네. 유 실장은 안 그래요? 네, 저도 한두 시간만 잡니다. 네.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하군요. 네, 자 좋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국민의힘 김기현 호, 요즘 당 안팎으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천 물갈이론을 띄우면서 당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죠. 당 밖에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홍준표 시장과 황교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정치인들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여소야대가 바뀌기가 어렵겠죠. 당대표 두 번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죠. 국민의힘의 어른을 자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딱 1년 남은 내년 총선을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당내 이간질하는 세력들하고도 어떤 스탠스로 당을 만들어갈지 정리가 안 돼 있죠. 먼저 당내 이간질 세력. 특유의 합법으로 눈치며 넘겼지만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시나 봐요. 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간질 세력을 해결하는 방법. 끌어안거나 내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김기현 대표 나름의 답을 내놨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준석께 차기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차별은 없을 거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약속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겠죠. 단서 조항이 붙은 건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천하용인은 생각보다 수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집단입니다. 공천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나중에 안 주기 뭐 이런 전략 같은 게 기본 전략이에요. 당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뭐 대통령을 뭐 강하게 비난하지 않으면 내지는 뭐 이준석과 선을 그으면 중용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좀 얼굴 마담 내지는 포장지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준석계의 다른 목소리 과연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홍 시장이 지적한 두 번째 총선 걸림돌. 당을 어떻게 이끌지 김기현 대표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용산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보지 않고 당을 당차게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부가 배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보죠. 김 대표에게 요구한 배짱. 국내의원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총선 승리를 위해선 물갈이 공천이 필요한데 김 대표가 키를 쥘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홍 시장은 대구 출신인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점을 은근히 꼬집기도 했는데요. 물갈이 공천은 못하게 하고 구태 인사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당 지도부 입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좋게 보일 리가 있겠느냐 이 말. 이건 이간질이라고 보지 않겠죠. 이준석계의 생각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 KBS 1박 2일처럼 복불복 걸리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본선 경쟁력보다는 내 공천이 우선이다. 그리고 당 전체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고 있는 거죠. 김 대표, 물갈이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총선 공천과 관련한 이른바 괴담을 수습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친윤 검사 출신이 한 50명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당 망합니다. 아마 당 없어질 거예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는 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물갈이 공천을 위해 당 지도부가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홍 시장의 충고. 귀에 들어올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딱 하고 자 지금부터 물갈이 공천하자.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혁신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사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강훈 씨도 포함이 돼 있죠. 절연을 하라, 무시하라, 당내 해법은 갈리는데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예. 찾아보니까 나이가 내가 두 가지 더 많아요, 내가. 형님이셨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래 쌍욕을 공개적으로 하고 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사람하고 절연을 해라. 그렇게 지금 거기는 지금 절연한다는 말 못 하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상수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기와 다른 방향으로 중도 확장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랄까요, 우스워지도록. 김기현 지도부의 선택, 절연도 무시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당 대표가 아닌 청년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전광훈 씨, 국민의힘의 경고는 귓등으로 들었나 봅니다.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 일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괜히 그 말이죠. 이재명 뭐 구속시키는 척하고 그렇게 개지 쇼하지 마시고 바로 문재인부터 구속시키라고요. 바로 국가 반역죄로 구속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절대로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문득 제정 러시아 말기에 라스푸틴이 떠오릅니다. 김기현 대표가 처음 정강훈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겠죠. 김 대표의 리더십 위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단일 대우로 총선 치를 가능성이 저는 뭐 좀 야박한지 몰라도 한 5% 정도. 아, 그래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친명 비대위가 들어서든 아니면 반명 비대위가 들어서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한 35%. 나머지 60%는 그 과정 관리를 지금 그 관리할 지도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폭발해서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만일 민주당이 분열된다면 국민의힘에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김기현 대표에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총선 체제로 가면 근데 그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도 이제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총선이 다가오면 그 뭐 친명, 비명, 친윤, 반윤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돼야 내가 당선되느냐 이것 때문에 비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취임 한 달 만에 벌써 비대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김기현 대표.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이제 정확히 총선이 이제 1년 남은 날이고 1년 동안 앞으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정아 실장이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계속 있어야죠. 그래요. 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일단 그 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오영환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원래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소방 현장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오로지 진영 논리에 의지해서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 환경에서 본인이 초선 의원으로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또 자괴감을 좀 드러냈다고 하고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좀 당혹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자, 아까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 쪽에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내부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죠. 이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전면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강조할 뿐 직접적인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을 이대로 치르는 것이 뭐 더 유리하다 하면 총선을 이대로 가셔야 되는 거고 또 당을 살리고 또 지금 현재 자기 입장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판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부담이 된다 하면 본인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죠.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박강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지금 현재 제가. 이재명 대표는 의당 대표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죠.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이낙연 전 대표가 빙부상을 치르기 위해서 귀국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빙부상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맞붙은 이후 23개월 만에 얼굴을 맞댔는데요.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미국 생활 등에 대해서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당을 잘 이끌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 와주셔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조문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를 하며 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개딸을 시켜서 이 전 대표의 출당 징계 청원을 올린 것에 사과부터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오는 6월에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네, 친이낙연계인 박강원 의원은 그렇게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당 지도부가 있고 당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이후에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총선이 다가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낙연이든 누구든 우리 당의 중요한 인물들을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이 뭐 정치를 다음에 어떤 출마를 한다는 거는 본인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당을 옳게 살리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요즘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생방 도중에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하다가 진행자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전화를 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아, 그래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네, 홍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전화를 끊은 이유도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마치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리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시켰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다가는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인터뷰 도중에 전화를 끊은 게 처음은 아닙니다. 홍 시장은 설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전화를 끊은 것 때문에 뒷말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장관을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나올까 걱정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게 경쟁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화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전에 또 홍준표 시장의 과거 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또 다시 부각될까 걱정이고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그 전화를 갑자기 끊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른 정치 원로 정치인으로서 맞는 게 아닌가.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당 지도부 총선 불출마해야 전광훈 정치인들 내 통제 받아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전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 씨의 친모 최모 씨도 가세했는데요. 연희동 자택 내부에 비밀 금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런 폭로에도 전두환 씨가 미납한 추징금 20억 원 상당을 추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항상 이제 돈 봉투를 나눠도 주신다든지 돈 봉투요? 네, 그 용돈을 주시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더욱더 충성을 바치고 따랐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 침실의 벽에 이제 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지난달 말 광주를 찾아 할아버지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 전 씨 일가의 검은 돈과 관련해 거침없이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가 연희동 자택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곤 했다고 말했죠. 이 침실 벽에 쌓인 돈가방에서 꺼내줬다는 건데요. 지난 7일에는 자신이 촬영한 연희동 자택의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면은 계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크게 마당이 있고 여기에 집이 크게 또 한 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응접실 여기에 서재 복도가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진짜 미로라니까요. 우원 씨는 이 집 내부 구조를 직접 그리며 설명했는데요. 전두환 씨가 비자금을 보관해둔 공간이 어딘지도 알고 있는 선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서재 쪽에 할머니 옷장이 있거든요. 엄마가 정확하게 위치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딘가에 방 한 개 규모의 비밀방, 비밀금고 그곳에 현금이 가득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원 씨의 유일한 우군이 등장하는데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사람이라고 하죠.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자랑스럽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한국에 오라고 하시던 그 가족분들은 다 연락을 해도 안 받을. 그렇습니다. 현재 할머니 이순자 씨와 아버지 전재용 씨도 모두 우원 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 친모인 최모 씨만이 우원 씨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아들의 폭로에 동참했는데요. 비자금이 보관돼 있는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엄마 그 금고 관련돼서 엄마 말씀하셨잖아요. 집 안에 이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는 설명이죠. 마치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다만 가택 수색을 당한 뒤로는 금고의 흔적을 모두 없앴다고 하는군요. 이 최 씨는 전두환 씨의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가늠해 볼 만한 증언도 내놨는데요. 전 씨가 비서들에게 서울 목동의 아파트를 한 채씩 사줬을 정도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서재 벽에 있는 장에도 온통 현금이 가득했고 항상 비서들이 보스턴백에 현금을 몇 억씩 받고 왔다고 하시네요. 라는 비서분 포함해가지고 비서분이 5분 이상 계셨고 그분들에게 목동 아파트 한 채씩 사줬다고 하시네요. 전두환 씨가 비자금 조성 용도로 사들인 미술 작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고 김환기 작가의 그림인데요. 집에 김환기 화가의 대표작 파란 그림 문짝 2개만 하고 몇십억짜리가 집에 있었던 거. 전재용 씨는 우원 씨의 친모인 최 씨와는 이혼을 했죠. 지난 2003년 탤런트 박상아 씨와 미국에서 중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씨는 집에 있던 이 김환기 화가의 그림을 재용 씨가 박 씨에게 갖다 줬다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원 씨가 어릴 때 재용 씨가 액자는 그대로 두고 그림만 챙겨서 박 씨에게 넘겼다는 건데요. 해당 그림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씨 일가가 보유한 재산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이 전 씨 일가가 돈을 꽁꽁 숨겨뒀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이순자 씨는 이우원 씨 학비를 지원해 줄 때도 이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 세탁을 거쳤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학비를 저희 친할머니 이순자 씨께서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2019년 거의 한 3만 불 가량이 입금된 게 보이시죠?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모르는 할머니들이 그냥 저한테 몇 천만 원씩 갑자기 그냥 보낸 돈인 거죠. 가정부 셨거나 비서분들 아니면 진짜 지인분들 모든 비자금을 지인들을 통해서 세탁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전 씨 일가로부터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이 됐었죠. 하지만 전 씨가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922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21년 전 씨가 사망한 뒤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이 가운데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가 이 신탁사에 맡긴 경기도 오산 땅의 공매 대금을 압류하기로 했던 바 있는데요. 전 씨 일가가 반발하면서 이 신탁사가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지난 7일 재판부가 이 신탁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신탁사 측은 신탁 재산은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법원은 공무원 범죄 몰수법 취지를 볼 때 추징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사도 신탁 시점에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전두환 씨 사망 전인 2018년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번 소송이 확정되면 검찰은 공매 대금인 이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환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적인 추징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몰수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독립몰수죄는 범죄자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면 전두환 씨의 사례에 적용 가능했을 텐데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독립몰수죄를 채택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 국회도 이 독립몰수죄 도입을 위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개정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데요. 전 씨의 사례에 국한된 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역시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법무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법원도 그간 이 상속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었죠. 설사 이런 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전시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법을 바꾼다 해도 전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씨가 숨질 때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손자의 검은 돈 폭로 앞에서도 환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우원 씨가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해 추가로 폭로한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이 손자의 용기 있는 양심 고백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환수할 길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전두환 씨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숙제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재산 모두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의 토론이 있었잖아요. 앞서 이제 한일 관계를 둘러싼 한 대목은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2019년 조국 사태에 관한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눴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조국 교수 가족을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알던 홍준표 선배는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지? 이러면서. 그럼 두 분의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홍 시장님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 그건 가능하지. 근데 너무나 비인간적인 공격까지 하는 친구는 갖고 싶지 물론 않다. 저한테는 잘해주셔도 저하고 친한 누군가를 너무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까시면 저도 감정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네, 홍 시장은 지한테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감정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그렇더라고. 보수는 예.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저한테 잘해줘도요.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 저한테만 잘해주면 저 이중인격자 이런다고요.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뭐 일단 두 사람은 정치 경험이 짧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무리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유 작가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부분에서 토론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대통령 결단 형식으로 이루어지겠다면서 독단에 흐른 경향이 있다라는 것 같다 꼬집었는데요. 홍 시장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토론을 하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그 이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만 토론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홍 시장은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상임 정치처럼 대화 타협을 해달라는데 유 전 이사장의 넌센스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왕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줘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도록 만들면 된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유 전 이사장은 홍 시장 말대로 이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행정 경력도 검찰밖에 없다면 잘하게 도와야 한다는 건 맞다. 일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본인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태도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사진 찍는 것이 술, 음식 관련된 것만 잔뜩 나오고 대통령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같은 이 영부인 사진만 올라온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 공개, 검은 돈 폭로에도 추징금 환수는 미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크 안경 바뀌었다는 얘기가 댓글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좋다는 칭찬이에요. 의견.